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첩 검거를 의미한 것이라며 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맞불 관세로 반격에 나선 가운데 예정됐던 양국 정상 간의 통화가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양평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도 주택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날씨 정말 추웠는데 오늘도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서해안과 제주엔 눈도 내리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지금 서울의 체감온도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추위가 정말 매섭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고요.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5.9도, 대관령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0도에 그치겠고요. 칼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쉽게 꺾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파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서부와 제주에는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의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호남에 최고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제 늦은 밤까지 7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정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국정원의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폭로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는 무관하다며 간첩을 잡으라 들이라 한 것이라는 반박하는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입니다. 대심 판정이 들어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가운데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여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것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증인 신문을 마친 홍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전화를 처음 받은 만큼 토시까지 기억하는 게 아니겠냐며 윤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의 계엄 지시가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막으란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는데 다만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선 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심동욱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2.3 계엄 선포와 이후 받은 지시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죠.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법률 전문가인 만큼 위법한 지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그런 출동 적이 시에 네, 없습니다.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외곽 경계 지시를 내린 거냐는 질문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뉴얼상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2차 계엄과 국회 봉쇄 등에 대한 질문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번엔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재판 도중 군인들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헌법재판소라 쓰인 봉투를 들고 탄핵심판 재판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지시받은 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국회 법률대리인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 특정 명단을 알려줬는지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명단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서로 기억이 다르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게 맞냐는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질문에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따져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방첩사 부대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할 때 가지고 있던 포승줄 등 체포 도구에 대해서는 체포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포승줄은 군인이 가지고 다니는 기본 장비라며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출동하면 들고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중간 여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재판관을 향해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군 통수권자가 내린 명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부하들이 무슨 잘못이냐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즉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지난 4차 변론기일에 이어 어제 탄핵 심판에도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육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뒤 정치인 체포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많이 따지는 건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꼭 감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윤석열 대통령. 증인신문이 끝나자 발언 기회를 얻어 입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정치인 체포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비유적 표현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어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걸 뭐라 할 순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도 말했습니다. 이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때는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지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 같은 지시를 들었다고 공소장에 적힌 점을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증인신문 뒤에도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선관위와 같은 정부기관에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판단했다고도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을 보름가량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냈습니다. 구속이 위법하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구속의 이유는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였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앞으로 7일 안에 발표됩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체포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점을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영장을 다시 주말에 재신청을 해서 발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는 대신 구속 취소 카드를 선택한 건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고인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였던 만큼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지 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0일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법원은 앞으로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밤사이 벌어진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양평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벌인 방화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여주시 그리고 충북 제천시에서도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즉시 출동했지만 불은 집 전체를 집어삼켰고 불삭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 끝에 4시간 4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목조주택으로 다 되다 보니까 물을 계속 뿌리고 하는데도 걷잡을 수 없이 불이 자꾸 번지더라고요. 당시 집안에는 일가족 5명이 있었는데 빠져나온 건 자녀 2명과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에 인명수색을 벌인 구조대원들이 내부에 고립됐던 40대 부부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신고받은 거는 이제 부부 싸움 중에 남편분이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질러가지고 경찰은 방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여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아들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불을 30분 만에 진압했지만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도 단독주택 화재로 70대 남성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현장 진입로가 좁고 각종 물건이 쌓여 있어 오늘 새벽 1시쯤에야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등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돼 구치소 청문회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경기 평택시 고덕 변전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AI 시대의 국가 전력망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 주재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산업정책 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삼성과 LG, SK 등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미 통상 협상 등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열린 내란 청문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이 확실하다는 발언이 다시 나왔습니다. 또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던 대통령 측 주장엔 이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정면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정태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은 당사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대통령 지시 당시 국회 내부에는 요원이 있지도 않았다며 요원은 의원을 지칭한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명령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지시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앞서 보신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국회 청문회는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야당에게 회유당한 것 아니냐는 질문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여야는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가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추천을 빌미로 양심 고백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하면은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익신고자로 추천해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야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내란 검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합의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여당은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맞선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가만히 계셔봐요. 양쪽 다 가만히 계셔봐요. 좀. 법제처장은 또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8인 체제의 헌재에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여야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이젠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며 반드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옥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내걸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내란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부정선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사전투표예요. 미리 투표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투표를 하니까. 국민적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며 국민들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의혹이 더 커졌고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여당의 계속된 질의 속 청문회가 부정선거 공방으로 기울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정투표 얘기나 이런 얘기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본질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부정선거 주장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고 맞섰습니다. 나아가 계엄 사태에서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는데 미군과 계엄군이 중국인을 체포했다는 인터넷 매체 보도도 사실 확인했습니다. 12월 3일, 4일 모두 99명을 체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가짜뉴스 맞습니다.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내세우는 동시에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를 바꾸는 건 국회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선 비화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화폰을 가져가면서 불출대장에서도 삭제할 것을 지시해 은폐까지 시도했던 건데 경호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기범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본부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자 야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경호처에서 계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며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했습니다. 9481 하나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화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제공을 주도했고 불출 관련 기록 삭제까지 지시하며 은폐도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12월 중순 김성훈 경호차장이 본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내란에 결부된 걸 두려워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받은 적 있죠? 김 본부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처럼 계엄 핵심 인물들이 모두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화폰은 계엄 상황을 밝힐 핵심 열쇠로 꼽힙니다. 암호화된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보려면 경호처 내부에 있는 비화폰 서버 확보가 필수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반대로 이미 4차례나 실패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에서 비화폰을 압수한 경찰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역시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또 어제 청문회에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주목 아닌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 참석은 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도 모두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공수처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과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일어나서 증인 선서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수단전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도 증언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처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단전 단수 조치가 미수에 그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경찰에 재이첩했는데 제대로 된 소환 조사도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번 국조특위에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단골 무속인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해당 무속인은 노 전 사령관이 군인들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캐물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관이 될 사람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단아 씨로 알려진 무속인 이선진 씨가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2년부터 자신을 여러 차례 찾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군인 2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와서 이들의 사주를 캐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좀 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생년월일을 가져와 나중에 장관이 될 사람이라고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름하고 생년월일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뭔가를 잘 해내면 자신이 다시 나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노 전 사령관은 빼고 계엄과 무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던 시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던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런 조작 사건보다 대통령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는데요. 이 재판 지연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는 이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군사 반란을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대표는 자신의 사건보다 군사 반란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향후 재판 관련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판을 요구하는 제도인데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현재 선거 문화에서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편 어제 군사법원에선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직언을 여러 번 했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군복 차림으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출석합니다. 국회 국방위 등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는데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2달 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나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발언 기회를 얻은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불찰이 컸다면서도 군인으로서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직언을 여러 번 했다면서 소신의 기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없다면서 이는 명령에 대한 신중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국헌 논란의 목적을 갖고 헌법 기관의 기능을 불능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지는 않았기 때문에 군 검찰은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부터 명령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요원이 진입하지 못한 것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현장 군인들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준비기일에 출석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됐던 1심 결정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유죄가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형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1심 유죄의 근거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송 전 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지지자들 환호 속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어 지난 고통을 또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오는 25일 세 번째 정규 앨범 위버맨쉬로 돌아옵니다. 어제 공식 팬 SNS 계정에 티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다채로운 색감의 몽환적인 조명 사이로 마주보며 걸어오는 지드래곤의 실루엣으로 시작돼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드래곤이 솔로 정규 앨범을 내는 건 2013년 9월 쿠데타 이후 11년 5개월 만인데요. 위버맨쉬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삶의 목표로 제시한 인간상인 초인에서 따온 것으로 넘어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0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파워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되네요. 70년대 국내 영화계를 대표했던 배우 정윤희 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우 노주현 씨가 수십 년 만에 정윤희 씨와 깜짝 전화 통화를 해서 화제입니다. 최근 노주현 씨는 개인 채널 영상에서 정윤희 씨의 근황을 궁금해하던 중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모르겠냐는 노주현 씨의 장난에 발신자가 누군지 몰랐던 정윤희 씨는 누구십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노주현 씨는 나중에 정식으로 전화해야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재개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살게 된 집주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중국 장시성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인데요. 2층 집을 둘러싸고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이 주택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이걸 위해 근처 이웃 3가구의 집을 철거했다고 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우리 돈 약 3억 원과 집 2채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소음 때문에 살기 힘들 것 같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불렀다. SNS에서 유명해질 것 같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 설날 한 중학교 운동장에 승용차가 들어와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고개 운전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15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든 인조잔디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학교 아스팔트 길을 따라 크게 돌더니 운동장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올린 뒤 급제동을 하면서 스키를 타듯 좌우로 미끄러집니다. 이른바 드리프트 시연에 나선 겁니다. 멈추다가 다시 반원을 그리며 미끄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승용차가 달릴 때마다 눈이 쌓인 운동장 곳곳에 바퀴 자국이 선명히 남습니다. 당시 이 운동장에서 고개 운전을 벌인 승용차는 5분이 지나서야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승용차가 미끄러진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15억 원의 돈을 들여 한 달 전 새로 만든 인조잔디는 방학 기간이라 아직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문에는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도 박아놨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개방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훼손시키고 그렇다면 과연 개방을 하는 게 맞는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해당 승용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 드리프트 고개 운전은 용인 에버랜드 주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심야에 굉음을 내며 드리프트 주행을 한 20대 10명이 적발됐는데요. 자랑이라도 하듯 난폭 운전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기도 했는데 애꿎은 인근 주민들만 무려 1년 가까이 한밤중 소음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이 소식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하얀색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회전 교차로를 달립니다. 교차로를 빙빙 돌면서 도로 여기저기엔 타이어 밀린 자국이 남습니다. 한쪽에선 차량 2대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립니다. 20대 남성 10명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동호회나 SNS로 알게 된 이들은 1년 가까이 에버랜드 주변에서 일명 드리프트나 와인딩 같은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자랑하듯 굉음을 내며 미끄러지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난폭 운전으로 발생한 시끄러운 소리로 주변에선 40건이 넘는 주민들의 소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회전교차로 돌면서 차량들이 줄지어서 붕붕하고 가잖아요. 그 소음 신고예요. 경찰은 이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난폭 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발효 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는데 하지만 두 정상 간의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협상에 대해서 조금 전 입장을 내놨다고요?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발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펜타닐, 파나마 운하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That was just an opening salvo. If we can't make a deal with China, then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의 15%, 원유 농기계와 자동차의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핵심 원료의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미중 무역 전쟁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해 괜찮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관세 부과 시점을 즉시가 아닌 10일로 미뤄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월드 마라톤 챌린지를 아시나요? 7개의 대륙을 돌아다니며 마라톤을 펼치는 걸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남극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구령이 떨어지자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출발합니다. 딱 봐도 광활한 설원이 드넓게 펼쳐진 이곳은 남극인데요. 세계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남극을 포함해 7개의 대륙을 돌아다니며 마라톤을 7번 치르는 대회인 건데요. 20개 나라에서 모두 62명이 대회에 참가했고 첫 번째 마라톤은 모두 완주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수들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으로 넘어가 두 번째 마라톤을 준비할 예정이라네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술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얼음이 펼쳐진 바다에서 발레리나가 춤을 췄다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눈의 요정처럼 하얀 옷을 입은 발레리나가 뱃머리에서 발끝으로 서는 포인트 자세를 취한 채 춤을 춥니다. 얼음이 떠다니는 바다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 건데요. 비현실적인 모습에 AI 아니냐 하겠지만 실제 발레리나가 춤을 추는 겁니다. 발레리나 빅토리아 도버빌 씨는 연약한 발레리나와 큰 배를 대비시켜 흰 남극을 표현하고 싶어 선장의 허락 아래 뱃머리에 서게 됐다는데요. 아름다운 예술 무대를 멋지게 펼쳐내 보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큐 왕립 식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원인데요. 이곳에서 난초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속에 라마를 본뜬 조형물이 있습니다. 붉고 노란 꽃무늬를 가진 난초부터 보라색 난초까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곳은 영국 리치먼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원인 큐 왕립 식물원입니다. 남미 페루를 주제로 난초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큐 왕립 식물원은 이번 축제를 위해서 자그마치 6,000개의 난초를 준비했다는데요.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원다운 규모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관세 전쟁 같은 세계 무역 갈등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9%에서 0.2%포인트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1% 중반으로 낮췄는데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민생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 반도체법, 에너지 3법 등 경제 법안을 빠르게 결론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업계 불황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4분기 건설 실적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돈을 뜻하는 건설 기성액은 지난해 4분기 30조 4,4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건설 기성이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부진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스웨덴의 한 교육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애도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